안녕하세요. 오경석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오경석입니다. 살다 보면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 간에 돈 거래를 하게 되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친한 지인들 간에 돈 거래다 보니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생략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서로의 어떤 인간관계도 깨지고 심지어는 그런 가까운 사이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지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어떤 대여금 반환 소송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인 간 돈 거래를 할 때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적 분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지켜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도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채권 씨와 이채무 씨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각기 장사를 하고 알고 지내는 그런 동네 선후배 사이였는데요. 둘은 오랜 기간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고, 김채권 씨는 물건을 도매하는 사람, 이채무 씨는 그 김채권 씨에게 물건을 사서 소매 판매를 업으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둘은 크고 작은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고요. 주로 이채무 씨가 김채권 씨에게 금전을 빌려가는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채무 씨는 물건값이 부족하니 한 달만 좀 빌려달라. 계를 들었는데 이번 달 장사가 힘들어, 납부가 어려우니 빌려주면 일단 나중에 깃돈을 타서 갚겠다.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이 김채권 씨에게 수년간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시로 변제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 빌려간 금액이 이 갚은 금액보다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금액이 1억 이상 엄청나게 불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돈을 갚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채권 씨는 이채무 씨와의 오랜 인연도 있고 또 동네에 소문도 날까 이런 것도 부끄럽고, 결국 이래서 아주 강하게 독촉하지 못하고 참고 지내다가 결국은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이채무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김채권 씨는 이채무 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아무런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았습니다. 둘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나빠질까 우려해서 이를 독촉하는 것도 자제하였고요. 결국은 돈을 빌려줬다, 둘 간에 어떤 대여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는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 뿐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결국 김채권 씨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이채무 씨는 소송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뭐 인간관계 뭐 없죠. 김채권 씨의 청구에 대해 난 빌린 것이 아니라 다 물건값이었다, 빌린 것이 물론 약간 있지만 그것은 모두 변제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김채권에게 입금한 내용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것은 변제 내역이다 라는 식으로 판사님께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소송의 결과는 이채무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김채권과 이채무 간의 수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서상 김채권 씨가 이채무 씨에게 입금해준 돈보다 반대로 이채무 씨가 김채권에게 입금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법원은 결국 증거만 판단하는 거고, 그 증거가 통장 거래 내역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채무 씨가 김채권 씨에게 입금을 더 많이 한 것을 볼 때 그 밖에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 이채무 씨가 빌린 것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말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채무 씨는 김채권에게 빌린 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건값 등 어떤 다른 이유로도 줘야 할 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 통장거래 내역상 이채무가 김채권에게 보낸 돈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었는데, 결국 김채권 씨는 이채무 씨를 인간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증거 자료를 남겨놓지 않아서 결국 그 돈을 못 받게 되었고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결국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법률적으로 나중에 일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해놔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간단하게나마 차용증을 작성하라. 뭐 거창하게 은행의 대부 약정처럼 쓰라는 거 아니고요. 예. 간단하게 내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빌려줬다. 뭐 이런 서류가 결국 차용증이고요. 명칭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갚을 것인지, 뭐 이자 약정을 했으면 이자는 뭐 월 몇 프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서 서로 사인하거나 이름 쓰고 뭐 인감도장을 찍던가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런 금전 거래가 주로 어떤 사이에 이루어질까요? 가까운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차용증 써라 라고 하면 그런 관계가 깨질까 봐 우려해서 우리는 많이 이런 것들을 생략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차용증이라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요새 카톡이나 문자로 차용증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고, 만약에 최초에 못 받았으면 나중에 못 받아서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번질 때쯤에 얼마를 네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라도 사후에라도 이런 근거를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돈의 목적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사례 보셨죠? 자,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통장 거래를 하고 그 통장 거래가 증거로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그 통장 거래에 돈이 오고 간 건데 그 왜 오고 갔는지는 통장에 써 있지 않죠. 그래서 입금을 했다는 사실, 송금을 받았다, 이 사실은 결국 이게 대여 관계 속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변제했다, 뭐 이런 것까지 증명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통장 거래 시에 간단한 메모란도 있잖아요. 예. 이체한 금원의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입출금 거래를 할 때 문자 등으로 얼마 빌려주었다, 얼마를 갚았다라고 확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개의 문자를 더불어 남기는 방법 등으로 결국은 통장에 이 거래 내역이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갚았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관계상으로는 껄끄럽더라도 이 두 가지는 최소한 기억해서 안전한 금전관계가 서로에 대한 고마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거래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전관계로 인해서 서로의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원활히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